두 후보가 대전을 거쳐서 바로 내려간 곳이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 TK와 PK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수층 표심 흡수에 특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대선 때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못 넘었습니다. 20% 초반대였거든요. 이번에 뭐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표 차이로도 이겨야 된다라고 상당히 이제 낮은 자세로 임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큰 표 차로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과연 이제 과반을 넘을 것인가? 과반을 넘을 때는 18대 대선밖에 없어요. 51.6%로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네. 이길 때가 18대 대선 2012년도였는데 이번에 과연 넘길 것인가? 그것도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그러려면 대구 지역의 유권자가 거의 10% 가까이 돼요. 9.6%쯤 됩니다. 예. 460만 명 정도 네. 됐는데 그쪽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적어도 30%를 넘겨야 돼요. PK 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때와 달리 그냥 TK는 기본만 한다. 20% 정도만 얻으면 된다가 아니고 적어도 50% 이상 넘으려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이 지금 이 TK 지역 거기서 이른바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는 이 지역에서 기존과는 달리 지난 대선과는 달리 30%대를 기록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압도적 과반으로 당선돼야 된다는 예. 그 기대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때보다 유난히 민주당에서 이 TK 지역, PK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특히 TK 지역이 말이죠. 예. 그럼 TK 지역에서 30%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로 나온 거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렇게 표로 연결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30%, 29% 되는 것과 30%는 또 다른 거거든요. 1% 차이입니다만. 그래서 전 30%대에 육박은 할 것 같은데 30자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건 아직은 잘 확신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아마 두 후보 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를 TK, PK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번 그 홍준표 후보가 예선전에 나왔다가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가 있으면서 온갖 쓴소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TK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틈새를 이재명 후보는 지금 파고들기 위해서 네. 아마 바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니까 미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내 집이니까 그 뭐 집토끼한테 뭐 밥 줄 일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달려가서 며칠 동안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 거기서조차 내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과연 이번 선거에서 TK에서 30%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갓집이 그 대구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어버이날도 이제 그 뭐 장모님 좀 뵙고 왔는데 그쪽 여론을 좀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재명 후보는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리면 그쪽에서는 이제 기권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아마 민주당으로 그렇게 많이 표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0%는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TK 지역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그렇죠. 될 것이냐가 중요한 또 변수가 되겠네요. 최근에 보니까 뭐 글쎄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니까 적어는 왔는데 이거 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이게 이제 NBS가 한 거거든요. 네. 이게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겁니다. 네. 응답률은 27.6%고 95% 신뢰 수준. 그리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여기서 보면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29%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54%. 예.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지역과 달리 PK는 이재명 후보가 40%. 그다음에 김문수가 34%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일부터 14일까지 한 거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여전히 TK의 벽은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MBS 전국 지표조사 그리고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응답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느냐, 그렇죠. 안 가느냐. 그게 결국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K 같은 경우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만 과연 아마 TK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할 때는
또 기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TK 그 표심 흡수를 위해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뭐 아까 앞서 여러 가지 보수 단일화를 위한 전제를 말씀해 주실 때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근데 이게 약간 좀 TK 정서에는 또 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그 자체에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TK가 압도적 지지를 했거든요, 지난 대선 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매정하게 야박하게 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정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도 TK 지역에서도 윤석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대단히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단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펴주긴 싫다. 이런 정서가 작동되면 작동됐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선을 걷다. 김문수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이 그것 때문에 표를 덜 준다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봐서도 지난번 이제 뭐 제가 집 동네 가서 또 이제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흘러간 인물이에요. 그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아마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탈당을 시키는 출당을 시키는 이런 문제 가지고 그쪽에서 여론 변화는 뭐 크게 없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준석 후보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대선에서 득표율이 10%가 넘어야 이제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고 그렇죠. 15%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는 상황인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저희 포함해서 6%, 7% 여기 이제 벽에 좀 갇혀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 본인은 끝까지 완주할 거다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완주할까요? 아니면 근데 완주를 해서 10%가 안 되면 보전을 전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번에 갓돼서 피선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선에 출마를 한 건데 저는 끝까지 가려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숱하게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좀 충족이 되면은 좀 이제 승리 가능성도 좀 보이고 설령 결과를 낙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박빙을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일화에 응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 나눈 그러한 전제가 하나도 충족도 안 되고 그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갈 겁니다 아마. 또 중간에 출마를 포기한다? 그럼 명분이 너무 없어요. 단일화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돼서 포기한다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앞날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나이가 40이니까 5번 떨어져도 25년이니까 65세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끝까지 가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욕심이 크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분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대통령 말고는 뭐 다른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대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또 TV 토론에서 본인이 이제 유효타를 아마 많이 날리겠죠. 그렇게 해서 몸집을 올린 다음에 저는 뭐 마지막 쯤에는 아마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싶은데 예. 본인이 아마 단일화에 관심보다는 아마 당대당 통합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통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단일화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정권을 다시 창출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리어예요. 이분은 지금 뭐 젊은 나이에 당대표 한 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된 게 그게 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의 조건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국정 운영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든지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아마 그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뭐 차기를 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3분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나갔습니까? 그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3분 가지고도 지금 당이 잘 굴러가지 않고 불협화음이 그렇게 심한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 본인을 디벨롭 시켜 나간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본인도 그 한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붙고 특히 이제 모두과기를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까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그 비난을 한 다음에 막판쯤 이제 물이 달아올랐을 때 클라이맥스에 갔을 때 아마 단일화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1호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화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이런 공약의 헬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보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강조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김문수 후보도 AI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난히 AI K 콘텐츠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선거를 이제 중도 보수로 이제 뭔가 스펙트럼을 이제 넓혀가는 네. 이런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 자체도 분배 쪽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예. 그거 못지않게 이제 성장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도 많이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를 강조하는 것 같고 역시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 후보답게 이거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합니다만 기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기업에 관련된 건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주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의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뭔가 좀 보다 좀 거대 담론으로 크게 이제 정부 효율화해서 뭐 과학기술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여가부 것들이- 폐지도 예, 있고요. 여가부 폐지하고 이런 네. 것들은 여가부 폐지는 계속 얘기해 왔던 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면서 이제 뭔가 젊은 남성들에게 좀 소구하려는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약간의 차별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는 제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 행정수도 완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네. 그 경선 분위기까지는 상당히 이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정작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후보 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각 당에서 예선전 치를 때만 해도 네. 사실은 이제 세종으로 바로 집무실에 옮길 것처럼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후보가 막상 되고 또 선거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10대 공약에 아무도 넣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용산 갔다 청와대 갔다 그 기간에 세종 완성해서 다시 이제 다음 대통령부터는 아마 그쪽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청권이 너무 지금까지 이 세종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작 사실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이 세종시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세종시 문제는 언제든지 후보들은 본인들의 표가 필요할 때는 이것을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선거에서는 좀 실리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종 그 행정수도 이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후보들이 내세워야 된다. 근데 지금 개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어떤 세종 행정수도에 대한 그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